네,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일단 그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서 월요일에는 증시를 안년대가 훨씬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요한 데이터들이 나와가지고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매월 첫째 날에 항상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이 수출입 데이터가 꽤나 이제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수출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이거하고 가령 S&P 500의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이라든지 글로벌의 이익 추이 요거를 약간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면은 이게 되게 좀 그 상관계수가 높아요. 그래서 또한 예를 들어서 글로벌 이렇게 그 주가 지수 YOY하고 우리나라 수출 YOY 했을 때에도 또 데이터가 꽤나 잘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의 수출은 늘 글로벌 경기를 예상하는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의미가 굉장히 크게 있는데, 사실 안 좋아요.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은 맞고, 그렇지만은 안 좋은 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좀 그래도 반등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려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긴 한데 여전히 살짝 올라왔다. 그전에도 근데 이렇게 페이크성으로 올라온 게 있어서 아직까지 수출이 그래서 되게 좋을 거냐, 이대로 반등을 할 거냐 하면 모르죠. 아직까지는요. 그치만은 지난달보다는 나아졌다. 조금 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예상치보다도 어쨌든 좀 잘 나오긴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열흘 간격으로 해가지고 수출 예비치라 해야 되나요? 속보치가 나오잖아요. 그거 봤었을 때 이제 수출 월간 전체로 예상을 잡게 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낫더라. 예.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우리가 심해지는 데에 제가 이제 텐서프라이즈에서도 선정을 하기는 했지만은 뭐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냐, 미국이나 이런 데는 경기 좋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 역시나 중국입니다. 중국이 1분기까지는 괜찮다가 상해 봉쇄한 이후부터는 되게 안 좋아졌고, 심지어는 11월 대비 12월에 수출이 조금 이제 개선은 그렇고 마이너스 폭이 살짝 줄어들 때에도 중국은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중국이 좀 돌아서야지 우리도 돌아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 쪽이 좀 리오프닝의 힘을 받아가지고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워낙 이제 4월부터는 기저가 났기 때문에 요 폭이 이제 마이너스 폭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4월부터는 좀 의미 있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이날 한국전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11% 폭락했는데 이유는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시장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13.1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근데 산업부나 한국전력에서는 우리 현실적으로 한 50원 넘게 올려야 된다 했던 거였고, 시장에서는 한 그 절반인 20원대 후반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4분의 1 절반 수준밖에 못 올리니까는 이러면은 적자를 면치 못할 텐데 라고 하면서 폭락을 했죠. 다음으로 현대차, 자동차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왜냐하면 IRA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는 여기서 배제되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신성장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들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리스 전기차가 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요, 미국도 여기에 대한 반발이 되게 심하잖아요. 자국 내에서도 있고 해외 동맹국들도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세부 지침 이 부분이 3월 정도 발표하겠다라고 했고, 그 사이에 지금 하나 추가로 나온 게 이게 뭐냐 하면은 리스 전기차는 포함된다라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네라고 하면서 자동차 주식들이 좀 괜찮았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파트너스, 유명하죠. 그쵸? SM에 대해 가지고서 행동주의를 시도를 해가지고서 아주 지금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번으로 준비를 한 게 보니까 은행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 은행들 보시면은 사실요, 글로벌에서 은행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평가가 사야 된다 그게 아니라
시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죠. PER이 됐던 PBR이 됐던. 근데 우리나라는 그 글로벌 금융사 대비해서도 또 더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한국의 특히나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주주 환원 계획이 자본 재배치 계획이 나와 있지 않더라. 이 부분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한 달의 말미를 주고서 뭔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죠. 행동이라고 하면은 뭐 현실적으로 주주 제한일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 일단은 원래 이런 게 좀 나오는 계절이에요. 지금은 뭐 여러 차례 제가 다른 방송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 주주총회는 보통 3월 중순 혹은 하순에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주가 주주 제한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주총 6주 전까지는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또 좀 홍보도 해야 될 거잖아요. 주주들을 설득을 시키려면. 그러면 이보다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서 일반 주주들의 답답한 목소리가 막 이렇게 제안의 형태로 울려 퍼져 나오는 시기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계속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뭐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에 대한 저의 판단은 굉장히 이제 그 좋은 부분을 노려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략이 워낙에는 훌륭하기 때문에 그 전략은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3프로TV나 이런 데에 지금 이창환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보시는 것이 일단 참고되실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이후에 그 같이 방송하기로 지금 이미 그게 돼 있어요.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또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떤 식으로 각각의 이제 생각들이 버무려져 있는지가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런 점들을 좀 나중에 이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해서 아마 채널들이 업데이트 될 것 같은,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뭐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환시장에 살짝 영향을 주긴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발 입국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이때는 이제 비행기 한 대에 대해서 절반 정도 조사가 됐을 때 수치가 이날에는 이제 속보치로 발표됐는데 보니까 한 8명 중에 1명, 12% 정도가 감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제대로 이제 조사가 계속 나와 보니까는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감염되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 이제 추가적인 그런 아주 악성 변이는 없다라는 것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국의 위드 코로나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고, 사실 이렇게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뭐 중국에 대해서 저러면은 입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 그런 것들 지금 마련을 해놨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유가가 못 가요. 그러니까는 원래 같으면 수요가 팡팡 터져야 되는데 항공유 수요를 지금 위드 코로나 가정,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면적 위드 코로나 가정했던 분들은 그거를 다시 수요를 예상치를 컷을 해버리시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는 것이 모두에게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휴전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전쟁 일어난 이후에 유럽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멘트들이 좀 날리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당장에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신뢰하기는 이젠 좀 신뢰도 떨어져 버렸죠.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냥 좀 마음을 담아서 전쟁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다음으로 이날 최고의 뭐 가장 중요했던 뉴스는 과연 이제 테슬라 얼마 팔았냐인데 4분기 인도량 발표가 됐죠.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당초의 예상치는 이게 분기 시작할 땐 45만 대였어요. 근데 계속해서 부진하다 해서 줄어들다가 이 예측치가 내려오다가 이제 41만 대 후반 정도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그보다도 낮은 40만 5천 대가 발표가 됐죠. 다음날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 많이 빠져요. 뭐 12%인가 빠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럴 때 또 아니 또 그 정도까지 우리가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나오게 돼요. 대표적으로 지금 웻부시의 이제 데나입스 같은 경우에 이번 인도량 발표가 최악의 경우보단 나은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라 하면은 몇몇 증권사에서는요 해외에서 40만 대도 못 팔 거야 이렇게도 예측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피한 거 아니냐. 그리고 좀 사정이 있다. 미국은 보조금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S나 이제 뭐 예전에 팔았던 그 고가 모델들 또 중국에 나가야 될 텐데 그게 좀 뒷받침해주지 않겠느냐. 다만 그래도 좀 신중론은 내서 워낙 주가 빠졌고 안 좋은 건 맞으니까 강세론자들 입장에서 매우 행복하지만은 않은 숫자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덧붙였지만 어쨌든 최악보단 낫다. 네. 지금 뭐 테슬라에 대해서 좀 얘기하신 분들은 최악보단 나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긴 하죠. 네, 다음으로 3일 화요일 가게 되면 우리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탔었어요. 장중 2%까지 하락을 하다가 거의 플러스 또 갔었다가 마이너스 한 0.3% 이렇게 코스피가 끝이 났는데 이 요인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수급이 굉장히 작년 연말하고 올해 연초는 꼬여 있었다라는 거고 그건 뭐냐면 뭐 개인 대주주 과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금융투자 배당 차이 노리고 들어온 건데 이게 좀 생각보다 빠르게 청산을 해 나가면서 매물을 키워 나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도적으로 봐가지고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부가 약세장이 오니까는 담보비율 완화라는 카드를 내밀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신용으로 주식 샀을 때 보통 140% 정도로 담보비율을 맞춰야 되죠. 근데 뭐 좀 완화해줘라 정부에서 그 얘기해서 작년에 하반기에는 내내 이게 완화가 됐었어요. 보통 증권사들이 한 10%포인트 정도 완화를 해줬었는데 근데 그러면 그 10% 완화된 거 사이에 있는 사람이 이 제도가 갑자기 작년 말에 더 이상 연장 안 되고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제 반대 매매가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해보면은 이제 연초에 꽤 많이 늘었는데 또 이제 반대 매매 나올 것 같으니까 야 그러면 개인들이 신용이 많은 거 그중에 주가 좀 빠진 거 뭐 있냐 이런 건 공매도도 하자 거기다 뭐 그럼 한국 증시 전체적으로 나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뭐 선물 매도에 아주 그냥 뭐 매매가 모든 걸 갈랐었어요 연초까지 해가지고서 막 이제 그래서 실제로 반대 매매 나오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쭉쭉쭉쭉 해가지고 뭐 CFD가 나오는 시간대, 뭐 실제 증권사별로 어느 증권사가 나오는 시간대, 그 다음에 스탁론 물량이 나오는 시간대. 근데 그 시간대마다 한 번씩 훅 빠지는 그런 증시였었습니다.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수급은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는 수급으로 뭐 피해 볼 것도 좋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걸로 핑계 댈 것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다행이죠. 이제는 이건 좀 덜 봐도 되니까. 여튼 그렇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반도체 세액 공제가 상향된 것도 시장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이 25%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기준으로 8%에서 15로 올렸고 여기에 전년 대비 이제 그 전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거를 충족을 하게 되면 더했다는 게 충족이 되면 추가 10%. 그래서 맥스로 받으면 해외랑 똑같은 정도라고 하는데 뭐 이제 요 부분이 그래서 뭐 좋은 거죠. 좋은 거기는 하지만은 그게 증시만 2% 하락을 잡아 당길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뉴스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요게 더 컸던 게 아닐까라고 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매매가 제일 컸고 그 다음은 요걸로 보는데 중국의 신임 외교부장이 나왔어요. 원래 우리가 왕위에 익숙한데 이젠 친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요분이 굉장히 대미 강경파로 전임자보다 알려져 있는데 근데 선임된 이후에 미국에 대해서 처음으로 코멘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화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중 분쟁이 좀 텐션이 내려가려나? 그래서 이런 게 알려지면서가 오히려 더 좋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유럽에서 독일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게 나왔고요. 사실 이제 유럽 쪽에서 지난주 나온 소식들은 다 좋았어요. 물가 다 좋았죠. 다 예상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물론 뒤에 이제 근원은 좀 더 높게 나왔는데 그건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테고,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랑 다르게 정말 물가도 더 높았고 언제 피크아웃 할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는데, 어쨌든 뭐 절대적으로는 지금도 무지하게 높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조금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니까는 좀 시장에서 환호를 했죠. 생각해 보시면은 22에서 훨씬 이제 매파성을 12월 회의에 보이면서 유럽에서 금리 올라가는 게 글로벌 금리를 다 땡겨 올렸던 것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금리 안정에 좀 기여를 지난주에 크게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날씨 영향도 받았어요. 겨울 오면 어떡하냐는 우리 우려 많이 했잖아요. 전쟁 난 이후에. 그거는 러시아에서 가스 밸브 잠궈버리고 뭐 기름도 밖으로 이제 안 내보내버리면 유럽 같은 데는 러시아산에 엄청나게 의존을 많이 하는데 난리 나는 거 아니냐 물가가라고 했는데, 야 진짜 인간보다 자연이 위대하다라는 걸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 버리니까는 그럴 걱정이 없어져 버린 게 첫째고요. 또 한 가지가 바람이 많이 분대요. 그래서 풍력 발전 설치해 놓은 거 지금 최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요즘에 말이 나옵니다. 유럽에서. 그래 버리니까는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전쟁 이전 수준보다도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인플레 안정에 도움 많이 주게 되겠죠. 테슬라하고 애플 주가 부진했어요. 테슬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매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거 였었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이제는 그 정저우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걸 넘어서서 다른 제품군에서도, 애플의 대표 제품군에서도 수요 둔화가 엿보이니 애플이 주요 부품 업체들에게 생산 감축을 주문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이제 일본발 신문에서 나오면서 애플이 날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또 반등을 했거든요. 이제 미국은 빠졌는데 우리는 또 반등을 하니까 그 전날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보니 한국의 대표 주식인 반도체 쪽에서 이 반등을 이끌었고, 이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다라는 점이 일단은 주요하게 작동을 했어요. 이제 시티증권인데 이제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서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가격이 너무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서 삼성전자도 공급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거를 주요 논지로 한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지금 시장의 최대 고민이 그거죠. 반도체 쪽은 안 좋은 거 알겠는데, 근데 딴 데는 다 감사하는데 삼성은 안 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 치킨 게임 가는 거 아니냐, 그 우려가 굉장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정도까지 오면 삼성도 공급을 좀 변화시키지 않겠느냐 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만 이제 드러나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삼성의 입을 통해서, 근데 다른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날 장중에 이런 소식도 들려왔어요. 중국이 코로나 타격으로 재정이 좀 부담이 많이 생겨가지고 반도체 굴기를 중단할지도 모른다. 이건 약간 이제 좀 오바스럽게 쓴 거고, 정부 지원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뭐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중국한테도 중요한데 완전히 뭐 안 하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자금상의 문제로 조금 지원은 조금 지원은 예상 대비해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 이것도 또한 또 반도체 좋은 소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밤에 보시면은 머간 스탠리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역시나 이게 CT하고 논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인데, 뭐 주요 업체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그 생산이나 이런 데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실은 보고서였습니다. 사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서 아주 그 좀 대중에게 먹히는 그런 제목을 정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보시면 2021년도 8월 달에 겨울이 오고 있다. 이거 되게 유명했었고 또 신문에 많이 실렸었죠. Winter is coming 해가지고. 그리고 두 달 뒤에는 야 이거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왔다 이미 겨울이. 그러고서는 1년 뒤에 지금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꿔도 되겠다. 그리고 23년도 1월 달에는 딱 이제 느낌 오시죠. 요즘 뭐 연준 피봇하니까 피봇이란 단어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방향을 탁 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피봇. 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완화책이 굉장히 강한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워낙 안 좋잖아요. 지금 워낙 안 좋으니까는 안 좋을 때는 완화책이 나와도 가격은 빠지고 오르진 못해요. 근데 이게 건설사나 금융사들은 살려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또 지금 둔촌주공이라는 큰 건에 아주 대혈투라 해야 될까요? 그걸 앞두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그 시기에 맞춰 갖고서 굉장히 부동산 이제 완화책을 강하게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음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인플레는 예상보다 계속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수입 가격이나 프랑스 소비자 물가 이런 거 다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유럽이 경기가 되게 나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조나 서비스 아니면 종합 PMI가 전부 다 그러니까 속고치 대비해 가지고서는 호조로 나와서 조금 이것도 증시에 도움이 됐다. 다음으로 미국의 구인이직 보고서 졸츠라고 하죠. 이게 나왔는데 구인이 예상보다 적게 하락을 했어요. 예상은 1,005만으로 좀 더 내리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는 1,045만 8천이 나왔고요. 높게 나왔죠, 더. 그리고 전월치가 수정됐는데 플러스 수정이 돼요. 16만 8천으로. 그래서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나 봐, 구인이. 역시 미국의 고용시장은 강하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는 안 좋게 작용을 했죠.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그러니까는 고용이 둔화가 되고 있는 거는 맞다. 어쨌든 숫자는 내려온다. 다만 근데 그 속도는 더디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네.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몇몇 군데 나가가지고서 얘기 보여드렸던 건데, 앞으로는 이걸 많이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린 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은 물가고, 그 물가 중에서 근원 CPI가 이젠 제일 중요해졌잖아요. 헤드라인은 내려오는 거고, 근데 근원 물가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이 내려오는 듯하다 올라갔다가 이거 내려올까 말까, 어느 정도 속도로 내려올까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선행 데이터가 하나 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졸츠에 나오는 잡 오프닝 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도 여러 개 이제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구인이 좀 높게 나왔어요. 상관계수가. 그래서 가지고 온 거고, 이제 6개월 시차를 반영하면은 또 코릴레이션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6개월 시차를 반영해 봤을 때 구인을 이제 그 근원 CPI가 6개월 후행해서 따라간다라는 거고, 그러면 구인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근원 CPI도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느냐라고 보시게 되면요, 움직임 비슷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도 올라갈 때 보시면은 이제 그 스케일의 차이지, 올라갔었고, 내려갈 땐 내려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네. 다음으로 미국의 ISM 제조 PMI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소폭 부진했고 여전히 기준선인 50 아래에 있습니다. 보니까는 역시나 이제 오더가 좀 부진해요. 생산도 부진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게, 과연 이제 그 각 산업별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거 정리를 저희가 매번 드리고 있죠. ISM 데이터 나올 때, 지표 나올 때마다. 네, 그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컴퓨터 쪽에 숙련 노동자 부족 문제가 엄청나서 기존 인력에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 여전히 공급망 문제 큽니다. 특히 필요한 부품이 최신 기술이 아닌 경우 옛날 거일수록 더 그렇다라는 거죠. 화학 쪽 고객 수요 계속 눌려 있습니다. 23년 파이프라인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현재 수요는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운송 장비 쪽 장비 부분에서 주문이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2월 주문을 소화 중이기 때문에 큰 생산량의 감소는 없습니다. 음식료 대부분 공급업체에서 리드타임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반면에 일부는 여전히 문제가 있대요. 네, 그 다음에 가공금속 비즈니스는 둔화되고 있다. 1분기 혹은 2분기 말까지 감소할 걸로 보인다. 전자제품 새로운 그 중국에 대해서 테크 쪽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게 본인들 사업과 향후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1차 금속 강력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며 올해 결과에 만족한다. 기타 제조 전반적으로 공급망은 21년 4분기에 엄청나게 안정화되었습니다. 문제가 남아있지만 몇 없습니다. 고객 수요는 매우 강하고 23년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높았던 인플레이션 기간 이후 마진 회복을 하는 데에 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계 쪽
지속적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객이 구매를 연기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4분기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내년 1분기에는 예측을 낮추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그 경기가 부진해지고 있는 게 여기 멘트에서 느껴지시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물가를 좀 선행하는 걸로 보이는 그 ISM 제조업 PMI의 지불 가격, 이거는 이번에 더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은 격차가 이만큼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헤드라인 CPI는 진짜 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날에 사실은 시장에서 기대를 모았던 그런 요소는 뭐냐면 바로 12월 FOMC 의사록이었죠. 의사록은요, FOMC 회의가 끝나고 3주 뒤에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날에 다 못했던은 아니고, 그날은 이제 성명서만 딱 나오고 파월 의장 혼자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 다른 회의 참여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냐, 이거는 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여기에 나오니까는 우리가 요걸 좀 참고해 보는데, 특히 또 요번이 주목을 받았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 전 일 때문이에요. 1년 전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당시에 1년 전에 그 직전이니까 2021년도 12월 FOMC죠. 그게 비위기적으로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증시가 산타랠리까지 했는데, 근데 3주 뒤에 나오는 의사록을 보니까 엄청 매파적이었던 거죠. 그날부터 지금 약세장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혹시나 이번에 의사록도 매파성이 되게 강조가 더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자아냈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한번 보자라는 것이었었는데, 좀 김이 빠지는 얘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사실요, 지난 회의가 요러모로 봐도 다 좀 매파적이었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하게 매파적인 표현이 나오기는, 좀 그걸 찾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소문난 야채 크게 먹을 거 없더라 였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몇몇 단어들에 굉장히 이제 표현들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만약 위원회에 대한 대중의 오해로 인해서 부적절하게 금융시장 환경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거는 위원회의 가격 안정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까지 이제 뭐랄까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지고서 금융시장이 연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금융시장 환경이 완화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던데 그러지 말라 라는 얘기를 아주 경고장을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진짜 헤드라인 잡기 좋죠. 뉴스 기사에서 소위 말해 나대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말대로 안 움직이는 그 채권 시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대놓고 드러났던 부분이었고,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준이 되게 점잖은 존재인데, 근데 사실 그리고 최종금리에 대한 시장하고 연준의 차이는 거의 나질 않아요. 지금 진짜 적게 나는 건데도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나, 왜 이렇게 급발진해서 얘기를 하나, 제발 저리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그 밑에 표현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죠. 연준 위원 중에 아무도 2023년에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거에 대해 적합하다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3년에 금리 인하를 전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인하 안 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역시나 이것도 그래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인하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종금리 수준 거의 비슷하게 왔고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인하를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큰 차이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 말 자체는 강하지만, 근데 원래 그 지난 회의에서 점도표가 주어졌잖아요. 그 점도표에 23년 이하로 찍은 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에 그냥 말로서의 표현이라 점 찍은 거의 말의 표현이니까 추가적인 매파성이 여기에서 확인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오히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의사록 나오고 난 뒤에 시장에서는 몇몇 부분에서는 비리기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보이는데 라는 얘기가 도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첫째 이겁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most예요.
정책을 보다 제한적으로 옮길 때에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유연성을 가져야 된대요. 본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말은 했지만 유연성을 유지해야 된대요. 그래서 향후의 정책 결정은요, 데이터에 따라서 매 회의 때마다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절대 안 하겠다. 근데 너네 만약에 데이터가 되게 좋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 그래, 우린 좀 데이터 디펜던트고 유연성을 유지해 라고 대부분은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래, 결국 연준은 말은 저렇게 했지만 데이터잖아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연준이 뭐 최근에 조금 더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유가 노동시장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또 더해가지고서는 임금 상승률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연준 위원 중에 많지는 않아요. 몇몇이에요, 몇몇. 근데 그 몇몇들이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근거가 뭐냐 하니까 2022년도 하반기에 구인하고 퇴직 쪽이 감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걸 지적을 해요. 실업자 대비해서 구인이 너무 높다. 이런 게 말이 되느냐 하는데, 이 몇몇 위원들은 무슨 생각인지 하반기에 절대 비율은 진짜 아직도 너무 높은데 이게 조금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노동시장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많은 위원들은요, 지금 렌트비가 언제 내려오나에 대해 가지고서도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근데 많은 위원들이 신규 임대료가 감속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걸로 미루어 보아서 결국은 시차를 두고 쉘터, 주거비에 이 감속이 이뤄진 게 반영이 돼서 결국은 주거비가 내려갈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위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반영된 게 8월에 6월 코멘트긴 해요. 이제 올해 중순까지는 쉘터도 이제 반영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특별한 건 아닌데 어쨌든 많은 위원들이 생각한다는 거고, 또한 많은 위원들이 경제 전망에 대해 위험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 소위 이제 침체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침체를 걱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 연준 정책의 타이트함은 조금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음으로 많은 위원들이 양면적 위험, 투 사이드 리스크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금리를 생각보다 덜 올려서 인플레가 고착화되도록 만들 수 있는 위험 하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는 바람에, 필요 이상으로 올리는 바람에 경제를 침체로 망쳐버릴 그런 위험.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가지 위험이 상존한다라는 거죠. 이 양면적 위험을 많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좀 비둘기적인 멘트이기는 합니다. 정말로 연준에서 시장이 틀렸고 금리를 빨리 더 계속해서 인하는 안 할 거고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많은 위원이 거기에 찬성을 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가, 많은 위원들은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가격 안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위원회의 결의가 약화되었다거나 인플레가 이미 지속적인 하향 경로로 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 파월이 계속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75bp 인상에서 50bp 인상으로 낮추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그것보다 우리가 얼마까지 터미널 레이스 갈 거냐, 그리고 그 높아진 금리를 언제까지 오랫동안 거기에서 유지를 할 거냐에 대해서 집중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연준 내에서 많은 위원들이 파월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단순히 요거를 좀 내렸다라고 해가지고 인상폭을 사람들이 너무 이것을 완화적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걸 연준도 걱정하는 거죠. 다만 근데 이게 이제 물이 반밖에 없네, 반이나 차이네 같은 거긴 한데, 파월이 굉장히 그걸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몇몇은 그렇게도 한 거죠. 야, 위원들이 심지어는 완전 왕비둘기인 라일 브레이나드도 거기에 찬성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모두가, 왜냐면은 금리 이 점도표 찍을 때 약간 모여있을 정도로 위로 찍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는 야, 이번에는 연준이 작심하고 진짜 매파로 돌변한 거 아니야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이 많은이라는 표현이 쓰일 때 연준 위원들 중에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를 얘기할 때 이 정도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위원들은
50bp 인상으로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 자체는 완화적인 게 맞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여겨진다는 거죠. 이 표현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a number of가 아니라 most 정도 표현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봐요. 파월의 멘트 수준으로 봐서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요것도 있었죠. 위원들은 통화정책이 가격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히 제약적 영역에 도달해 감에 따라, 그러니까 일단 금리 많이 올린 건 맞다라는 거예요. 이번 미팅에서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75에서 50으로 위원의 목표 달성, 그러니까는 완전 고용하고 가격 안정 달성을 향한 경제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결정일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이걸 완화적으로 보면 안 돼 라는 거를 우리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돼 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상 속도를 늦추는 건 우리가 이미 많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게 적절해 라고 모든 위원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표현을 하세요. 진짜 연준이 매파적인 탈을 너무너무 쓰고 싶고 그걸 너무 강조하고 싶은데 그 특유의 참을 수 없는 비둘기성이 곳곳에 삐져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카시카리가 금리 5.4까지 올려야 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말빨이 잘 안 먹혔죠. 이제 금융주가 계속해서 랠리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동주의 펀드의 활약이 일단은 제일 눈부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금융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야 이거 부도가 많이 나가지고 대선 비용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일회성 비용이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그 채권 시장 쪽에 안정화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금융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KT가 막 역대급 회사채 이제 KT 회사채 사고 싶어하는 물량이 몰렸다. 그 다음날 바로 포스코 우리 KT보다 더 많이 몰렸어요. 막 얘기하고 수출입은행에서도 발행하는데 역대 이제 그 최대 규모 발행이 아주 무난하게 이뤄졌고 환전체가 6% 중후반까지 치솟았었는데 지금은 4% 초반까지로 또 내려왔고 하니까는 채권시장 안정화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다음 날도 또 채권시장 안정화 소식이 제가 이제 소식을 적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또 좀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다음 이제 뭐 유럽 물가는 지난주 내내 좋았었고요. 다음으로 미국의 근데 이제 고용 데이터가 또 뜨겁게 나오면서 이날 주가가 우르르르 내려갔죠. 계속 이제 막 플러스 이렇게 이제 드디어 반등하나 막 이러다가 쭉 내려갔었죠. 그 이후에 이제 고용이 뜨겁게 나오면서 거 봐라 아직까지 연준은 매파성 거두기 되게 힘들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뭐냐면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전월치까지도 플러스로 크게 수정이 돼서 야 고용 되게 좋은가 보다. 거기다가 실업 데이터가 나왔는데 보니까는 신규 실업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연속 실업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뭐 미국 고용시장 너무 좋네 이러면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음 날에 나올 사실 이제 고용 데이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월간 고용 보고서고 이제 나머지들 뭐 졸츠나 실업이나 그다음에 ADP 고용이나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데 이러면 다음 날에 월간 고용 보고서도 되게 연준이 호키시하게 만들도록 만드는 그런 숫자 나오는 거 아니야. 소위 말해서 뭐 고용 순증도 엄청 잘 나오고 시간당 평균 시간당 임금도 엄청 오르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일단은 생각해 볼 점이 이날도 있었던 게 근데 이날 워낙 증시가 좀 흉흉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너무 좀 행복회로 돌린다고 얘기 들을까 봐서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이날 ADP 이제 순증은 좀 잘 나왔지만 임금 상승률은 재차 꺾여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 거죠. 야, 다음날 나올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은 좀 꺾이는 거 아니야? 그게 제일 걱정인데. 그게 첫째였고 두 번째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건 맞는데 이것도 계절 조정치를 이제 해서 수정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물론 이제 계절 조정치가 반영된 거예요. 근데 계절 조정치가 반영된 거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계절 조정치 반영 전에 거는 요즘에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절대 레벨은 차이가 나도 그 방향성은 거의 일치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방향성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했었지만 이날은 완전히 묻혔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푸틴이 잠깐 뭐 한 36시간 정도 휴전 요구했는데 우크라이나선 거부당했고요. 다음으로는 이 제임스 블라드, 그쵸, 이거 재밌는 소식입니다. 제임스 블라드가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최강 매파로 분류가 됐죠. 원래는 블라드는 이제 매도 됐다 비둘기도 됐다 한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이제 매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런 블라드의 입에서 이날 연설을 한 거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가 좀 완화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한 거죠.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블라드가 불과 2달도 이제 안 된 시기죠. 11월 중순에 요런 자료를 내놨었죠. 자기가 테일러 준축을 조금 수정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못해도 기준금리가 5는 돼야 되고 높으면 7까지도 돼야 될 것 같더라. 요렇게 얘기를 했었고, 요게 좀 논쟁거리가 됐었죠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그 블라드의 계산 공식 가정치 넣은 거, 그거랑 연준에서 향후에 결국 이게 인플레를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향후 연준에서 인플레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예상한 숫자를 넣어버리면 오히려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나서야 될 수도 있다. 이 공식을 써버리면 지금이야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24년에는 연준이 점도표 찍은 것보다 더 낮춰야 될 수도 있다 금리를. 그래서 블라드가 이거 자충수를 둔 게 아니냐, 이거는 매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가 불과 한두 달만 시간이 지나도, 라고 얘기를 드렸던 바가 있었죠. 근데 그러고 실제로 한 달 반 뒤에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라드 자료가 정책금리가 아직 충분히 제약적 영역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책금리가 2023년 동안에 충분히 제약적인 영역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11월에 보여줬던 차트를 업데이트해서 보여줘요. 똑같죠, 그쵸? 요 차트인데 점도표는 여기 찍혀 있다는 거예요. 5.1. 근데 요 구름대 있죠. 이게 이제 기준금리 그 자기가 계산한 공식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구름대 안에 이제는 연준 위원들이 찍은 점도표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23년에는 충분히 제약적인 영역으로 간다라고 충분히 이제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 아직 도달은 못했지만은 굉장히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말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 연준의 경제 전망치를 그대로 넣게 되면 일단 관대한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덜 관대한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정책금리는 23년도 말에는 4.7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연준이 말한 5.1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라드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그 자료를 하게 되는 게 이게 과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라고 했는데 뭔가 약간 좀 달라짐이 느껴지시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자료가 보면 기대 인플레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2023년에는 실제 인플레는 실물 경제가 정상화 되면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이제 실제 인플레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보시게 되면 그 기대 인플레이션 2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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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5년, 5년 매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플레 올라가던 기간에 확 올라갔었다가 요즘에 내려와서 우리가 과도한 인플레를 걱정하기 시작하던 그 시점 2021년도 초였죠. 그 수준으로 다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실제 인플레도 떨어질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야 싶은 거죠. 이 블라드가 이거 갑자기 생각을 많이 바꾸셨네? 그런 거고, 그러면서 그런 요소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2023년도는 디스인플레이션의 해가 될지도 모른다. 메이라고 했어요. 메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표현의 강도가 메이를 썼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치만은 연준 위원들은 단어 하나하나 쓸 때도 좀 조심을 하는데,
그런 블라드의 입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 자체가 나왔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합해 보면 시장에서는 또 이 블라드 피봇이다 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이르다. 조금 이르다. 근데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가까워져 왔으면 분명해 보이고, 또 블라드의 매파성이 과거 대비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다.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보자는 거죠. 피봇 이름까지는 붙이지 말고 좀만 약해졌다. 예, 요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6일 금요일에 삼성전자 어닝 나왔는데 쇼크 나왔어요. 전자가 어닝 쇼크 진짜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진짜로 쇼크가 탁 나와버렸습니다. 매출은 예상이 72조 8천억이었는데 70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조 9천억 예상치였는데 4조 3천억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주가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전에도 나왔었던 외국계 증권사들의 보고서하고 괴를 같이 하는 건데, 아니 삼성도 이 정도 이익 수준으로까지 이익이 내려오게 되면 결국 물량 조절하지 않겠느냐,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뭐 저는 하여튼 삼성도 결국은 물량 조절에 나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반도체 업황에 저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채권 시장, 이제 이렇게 나와요. 크레딧 시장에 돈은 옹기, 막 이런 게 막 뉴스 기사에, 원래 크레딧 시장 다루면은 거의 약간 다 망한다 이런 얘기밖에 없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시장에 옹기가 돌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놀랍게도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량채에서 이제 덜 우량한 것들까지도 옹기가 간다는 거예요. 카드채, 캐피탈채, 옹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 조단위 LGU 플러스 회사채 수요 예측에 3조 뭉칫돈.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었던 롯데그룹이죠. 롯데에 대해서는 메리츠 그룹하고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1조 5천억 공동 펀드를 조성해서 롯데 건설 사태를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나섰다라는 거고, 그 펀드 조성으로 말미암아서 롯데가 숨통이 좀 트이면서 롯데케미칼에다가 돈을 5천억을 조기 상환을 했대요. 그래서 일찍 M&A 자금 우려도 좀 많이 해소가 되었다. 갑자기 뭐가 좀 일이 이렇게 된다, 그렇죠? 요거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요즘에 채권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건 좀 오바 좀 보태서 이런 말씀도 하신대요. 채권 시장의 연초부터 포모의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다. 포모라고 하면 Fear of Missing Out이라 그래갖고, 주식으로 치면 주가가 너무 폭등할까봐 무서워서 나도 빨리 주식을 사야겠어 라는 심리를 포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채권 시장에 그 포모가 발생을 했대요. 웃기죠, 그렇죠? 뭐냐면은 이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서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제일 좋은 가격이지 않을까?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라고 하면, 실은 이제 좀 계절성이 있어요. 저도 이게 뚜렷한 이유는 못 찾아요. 근데 채권 계신 분들의 얘기는 원래 연말에는 매도가 강하다, 채권이. 그리고 연초에는 또 매수가 강하다. 그래서 레고랜드바 이 사태가 연말까지 잘 넘기면 연초부터는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안정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셨었어요. 근데 진짜로 수급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주식 매니저만 해갖고 그 이유까지는 모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좀 전형성을 밟아갔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가기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제일 우량한 것부터 금리가 안정화가 돼요. 뭐겠습니까? 국채입니다. 근데 국채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소위 말해서 국채하고 비우량 회사채 간의 그 금리 격차, 스프레드는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량한 걸 선호하고 사람들이 비우량한 건 버리고 있구나. 격차가 벌어져 비우량한 거에서 무슨 일이 생기겠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다가 해결되는 초입에서는 그렇게 스프레드 격차 벌어지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나왔었고 지금은 좁혀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1분기 말미 정도면은 레고랜드 사태 이전 수준으로까지도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까지 보신다 하더라고요. 그건 한번 지켜보시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을 재차 인하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BYD의 그 주요 모델들하고 가격이 이제 같아지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 중국이 원래 보조금 주던 거 그거를 진짜 일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인하를 안 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 중국에서도 업체들끼리 전략이 나뉘더라고요. 가격을 보조금 주는 것만큼 이제 회사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낮추는 데도 있고 유지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어쨌든 가격이나 좋은 소식 절대 아니죠. 마진이 줄어드는데. 그죠? 뭐 테슬라는 어쨌든 요즘에 뭐 삼중고가 아니라 아주 정말 다중고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는 좀 외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전 좀 좋았던 소식으로 보이는데 호주랑 지금 2년 넘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호주 정치인들에 대해 가고 중국이 뭐 스파이 뭐 어쩌고 저쩌고부터 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이 호주 석탄 안 쓰겠다니까 뭐 니들 안 산다고 뭐 그러냐. 아예 사지 마.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아주 그냥 서로 그 왕래 자체를 안 하는 끊어버렸죠. 그러다가 중국은 막 석탄 에너지 발전 문제 생겨서 난리를 쳤었고 그쵸. 근데 수입 재개를 한답니다 이제. 뭐 영원한 적도 정말 영원한 우방도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죽일 듯이 얘기하더니 이제는 또 재개를 한대요. 그래서 바라건대는 저는 올해는 좀 글로벌이 텐션이 좀 완화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나 물가 이제 예상보다 떨어져 줬는데 근데 이제 근원은 예상보다 더 높아진 거 아니냐 또 전월 대비 높아진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또 이 그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경로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물가 엄청 높았잖아요. 엄청 높았는데 일단 헤드라인 물가부터 피크아웃하고 그 다음에 코어 물가가 피크아웃하고 제일 이제 우려가 많이 있는 쉘터 그 다음에 서비스 물가가 피크아웃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를 밟아간다는 거예요. 전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헤드라인이 먼저 피크아웃 해주고 그 다음에 근원이 피크아웃하고 또 유럽은 또 갖고 있는 문제 있을 거잖아요. 그 요소가 제일 나중에 피크아웃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미국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헤드라인 내려가는 거가 훨씬 중요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월간 고용보고서 나왔는데 임금 상승률 둔화가 상당히 호재로 작동을 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증시가 이날 좀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ISM 서비스업이 그 구매자 관리 요게 그게 좀 PMI가 낮게 나왔어요. 사실 이제 좀 낮게 나왔어요가 아니라 정말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55였고 전월치가 56.5였어요. 근데 49.6이 나왔어요. 상상도 못한 숫자가 나왔어요. 사실 고용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증시가 위아래로 거의 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보합이었거든요. 근데 서비스업 PMI 딱 나오고 나서는 50 미치네? 어떻게? 이거 야 침체 걱정 우리가 더 해야겠는데 금리 올릴 수 있을까? 예상보다 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증시가 쭉 달렸죠. 네. 뭐 이렇게 딱 꺾일 때는 무조건 오더가 줄어요. 오더가 엄청 안 좋고 뭐 그래요. 뭐 이제 생산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안 좋고 뭐 그래요.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그동안에는 ISM 서비스 PMI가 계속 높게 나왔어요. 그것도 50 중후반이 나왔어요. 그건 진짜 높은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미국은 제조업의 나라가 아니라 서비스업의 나라다. 근데 서비스업이 이렇게 좋은데 연준이 매파성을 과연 걷어들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낮게 나와버리니까 당장 이제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거는 2년물일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금리를 언제 내릴지 그런 것도 2년물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게 한 방에 20bp, 그러니까 금리 1회 인상 효과가 사라져 버렸어요. 20bp가 이내 내렸고 5%를 살짝 넘어가던 최종금리 예상치는 다시 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더불어 증시는 대환호를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ISM 서비스업 PMI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이제 86공화가 좀 할 말이 있다라는 거를 좀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안 꺾이는 게 저는 이상했었어요. 안 꺾이는 게. 이거를 저희 채널에서 몇 번 얘기 드린 적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은요, 22년도 7월부터 마켓 서비스 PMI는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말하는 조사는 이거예요. 기준선인 50을 계속 하회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그리고 22년도 11월부터는요, ISM에서 하는 제조 PMI가 50 이하로 내려와서 계속 50 이하예요. 오로지 요 ISM 서비스 PMI만 50 중후반의 고공행진을 지난달까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난달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웃기잖아요. 딴 건 다 안 좋다 그러는데 여기만 좋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코로나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ISF 제조 PMI하고 마켓 제조 PMI는 2020년 3월부터 50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마켓 서비스 PMI는 22년도 2월부터 50 아래로 떨어졌었어요. 근데 참 웃기게도요, ISM 서비스 PMI는 20년 1월에 55.5, 2월에 더 올라가 버려요. 이거는 50 아래로 2월에 떨어졌는데 ISM은 2월 달에 더 올라가서 57.3이 돼버립니다. 그러고 3월에도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남들은 막 뚝뚝 떨어지는데 52.5가 나와요. 이게 차별화된 모습이 나오니까 사람들도 많이 헷갈려 했었어요. 이때도. 뭐지? 코로나인데 미국의 서비스는 좋은겨? 아닌겨? 막 이렇게 했는데 4월 딱 나왔는데 41.8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른 지표들을 후행적으로 뒤늦게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그냥 뒤늦게 지금 따라왔다. 그래서 그냥 안 좋다는 거예요. 경기 안 좋다 지금 얘네 실질적으로는. 그걸 이제 보여줬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앞서도 뭐 많은 위원들이 경기 하강 위험 걱정하고 있으니 한번 봐야죠. 2월의 회의에서는 과연 연준이 어떤 모습을 보일죠. 자, 이제 요 섹터별로 어떻게 구체적인 코멘트 있었냐 하면, 농업, 임업, 업 이쪽에서는 영업이 평소보다 잘 안 됩니다. 이건 최근 3, 4개월 추세로 보입니다. 연초 이후에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건설 쪽 주거용이 안 좋대요. 높은 이자율 때문에. 그래서 판매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임대로 전환하는 게 모든 사업자들의 추세다라고 하고, 금융보험 쪽은 22년도는 좋았는데 뭐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좋긴 좋았다. 근데 23년은 침체 가능성, 요거 때문에 좀 우려를 좀 가지고 보고 있다. 근데 전반적으로 막 그렇게까지 나쁠까 싶은 약간의 낙관론이 있대요. 헬스케어 쪽은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공급망 관련해서 비용을 아끼기가 쉽지가 않대요. 23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T 쪽은 부품 공급이 매주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페셔널 과학 이쪽에서는 더 수용적인 공급 기반과 함께, 전 사실 요게 리셉티브인데 사실 되게 와닿진 않은 표현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되는 표현 같지만은 썼고, 어쨌든 주문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및 임대, 계속되는 인플레 압력, 긴 리드 타임, 사라지지 않을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주거형 주택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매, 인건비 및 경제비용 증가로 인해서 연말에 우리 연말에 각종 소프트웨어 이런 거 업데이트 하잖아요. 기업체들 하는데 이 갱신 비용이 과거 예년 평균보다 높게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재고 이런 거 관련해서 소매업에선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전혀 생각도 못한 얘기가 나서 약간 김이 빠졌습니다. 사실 광산 연말에 기업 활동 수준은 그냥 플랫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다는 거고, 도매, 우리는 올해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마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팩트셋에 나온 거 실적 시즌 업데이트 자료를 보면 뭐 몇 개 안 했어요. 20개밖에 아직까지 안 했는데 그래도 우려했던 거 대비해서는 괜찮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율이 75%, 요게 지난 10년 평균이 한 71% 정도 되거든요. 다음에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회한 비율이 65%, 10년 평균이 한 61%, 2%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 조금씩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려 대비는 그래도 좀 괜찮다. 예.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요일별로는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데이터들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지금 ISM 서비스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고용보고서도 그렇고 금리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뭐 3.9 간다 그랬다가 3.5대로 내려왔어요. 그냥 뭐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는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기대 인플레는 지난주랑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날씨 그리고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글로벌이 규제를 막 해버리니까 중국은 위드 코로나 빨리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유가는 다시 좀 내려가서 다시 70분 초, 뭐 스윙이 커요. 80불 넘었다가 다시 70 초반. 총평을 해보면 금요일 고용보고서하고 ISM 서비스 PMI 덕분에 증시가 살아났다. 우리 경우에는 수급 안정화, 그리고 반도체 의견 상향이 있으면서 또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융주가 행동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매우 좋았다라는 것이고요. 뭐 그 나머지는 뭐 별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똑같아요. 지난 그 10월 21일 날에 이제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로 바꾼 이후로는 계속해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잘 바뀌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어쨌든 뭐 똑같다. 네, 사실 요것만 보시면 되기도 하죠. 뭐, 예. 그렇고, 다음 주는, 파월이 이제 직접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요 날 무슨 얘기할지 궁금합니다. 고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할지, 뭐 그런 것들 다 궁금하고, 또 다음 주 물가 나와요. 물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뭐 우리 금통이나,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 정도까지. 적어 놓은 줄수는 적은데, 하나하나가 좀 묵직묵직한 것들이 있다. 네. 근데 뭐 되게 특이한 일이야 있겠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계속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